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가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 대답은 뭐라고? 네,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홍문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언급하면서 사면 얘기도 꺼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정희 정신을 언급한 바가 있죠. 일부에서 홍문종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관련해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방역 현장은 어떨까요? 기자가 직접 야생 멧돼지 사냥에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장은 어땠을지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콜라보 코너 해보니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으로 내려가서 시작된 저의 정치 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건데요. 관련 소식 최강병기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이 곧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 기술은 신산업도 아니었으면 공유 혁신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습니다. IT, AI, 혁신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타다 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서울 개인택시조합 국철이 이사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4부에서는 법정으로 간 타다 문제를 주제로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유정현 중앙대 교수와 긴급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가 별세한 데 대해서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의 조문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홍문종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락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조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너무 일찍 도착해서 한참 기다렸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청와대에서 조문을 정중히 거절하겠다, 가족장으로 조촐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표님이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당 대표들은 조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조의를 표해 주시고 그래서 예.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또 뭐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뭐 대립관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뭐 또 애사에는 우리 모두 다 또 대통령이시고 예. 그래서 저희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락을 드렸더니 오시면 조문을 받으시겠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갔습니다. 예. 예, 만나셔서 뭐 당연히 위로 말씀을 건넸을 테고요. 네네. 예, 근데 오늘 대통령 만나 뵙고 이야기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던 겁니까? 예, 뭐 대통령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예.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통령께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렸고요. 예. 그랬더니 아이고 뭐 많이 하고 계시다고 예. 대통령께서 이미 책상도 넣어드렸고 예. 또 병원에 수술도 할 수 있게 해드렸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배려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하여간 아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뭐 사면 복권을 아마 대통령께서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거를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거를. 그래서 그랬더니 뭐 염화시 중에 알듯 모를 듯한 미소만 지으셨어요.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그 박 전 대통령 잘 부탁 좀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는 사면 같은 의미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웃음으로 대신했다 이 말씀이죠? 뭐 저기 상가집에서 뭐 웃음이라는 거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알듯 말듯한데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다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그렇게 반대하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뭐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다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재활 중이신데요. 뭐 아직도 그렇게 몸이 완전히 쾌차되신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는 서청대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계실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시게 하셨으나 아직도 재활도 하셔야 되고 100%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시다라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수술 이후 지금 재활 상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늘 조문관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모친상 당하신 분하고 박 전 대통령 배려를 요청한 거는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사면 복권 이런 말씀을 일절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뭐 대통령 사실 제가 사면 복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뵙기를 청했었거든요. 이제 비서진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또 뭐 국회의장을 통해서 그런데 잘 안 됐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적절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표님도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대통령을 만나 뵙기가 어려우니까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올렸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났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또 뭐 이런 또 반박 보도가 났고요. 이 진실은 뭡니까? 아이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그런 뭐 구체적인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계시고요. 뭐 저희 공화당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만은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님께 편지도 쓰고 또 대통령님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대답도 하시고 그러는데 빨리 하여간 이 보수 우파가 정리가 잘 돼서 다음에 보수 우파가 총선에서 또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지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 전 대통령이 한마디씩 선거에 관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요. 글쎄요. 뭐 저희는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뭐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혹은 선거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보수 우파라고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탄핵을 무조건 덮고 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연대를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들은 이제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려서 잘못한 사람을 우리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고해성사를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 베이스 이후에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탄핵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고 거기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난 소신이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수 우파의 통합이 어렵다라는 게 우리 공화당 및 정통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총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의견이 모아지고 또 서로 조정이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망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한 탄핵의 다리를 건너자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일단 탄핵에 찬성한 사람의 사과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통합이나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탄핵에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탄핵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해야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의 미래가 있다. 그래 자꾸 착각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무슨 보수 우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수 우파 우리 대한민국 농객들이나 아니면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보수 우파를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얼기설기 대충 엮은 보수 우파 가지고는 다음 총선에서 저희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최근에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단 말이죠. 네. 이것은 TK, 특히 대구 지역에 배신자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제가 정치 오래 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유승민 의원은 제가 보기에 대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선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당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탄핵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요. 예. 밝혀야 될 거고 또 만약에 정말 내가 정치적 소신으로 난 탄핵했다 그러면 이분은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시는 것이 정치적인 미래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보수 우파라고 자꾸 우기면서 탄핵은 자기가 잘한 거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보수 우파 유권자들로부터는 외면당하리라고 저는 틀림없이 외면당하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 제외하고라도 어쨌든 탄핵에 찬성했던 인사들은 TK 지역에서는 이번에 총선에 당선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 오늘 인재 영입 발표했는데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보기에 약간 성급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인재 영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제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인재는 영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 총선에 딱 맞는 인재를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왜냐하면 진짜 인재인데 총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인재가 아닌데 인재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 또 인재인데 선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우리가 총선을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지금 한국당 내부부터 정리를 해야 이게 한국당의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한국당의 어떤 정체성 위에서 앞으로 총선 치르고 하겠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야 인재가 됐건 둔재가 됐건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서로 얘기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도대체 한국당이 저렇게 흐리멍텅하고 어정쩡해가지고는 인재라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재라고 영입한 사람도 또 결국은 이 시대 그리고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이 지금 아무리 친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가 당을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TK 지역에는 차고 넘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저희와 대화를 하고 있고 아마 뭐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가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보수 우파가 앞으로 총선에 어떤 전열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 그분들이 자기들 입장을 표출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TK 지방 그리고 수도권 지방에는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굉장히 놀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와 지금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명단에 윤곽이 나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안에 윤곽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연동형 비례가 이제 어떻게 이제 12월 3일 좀 올라가 있는데 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더 이렇게 활발하게 인재 영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행보도 결정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당도 결정하고 뭐 사실 그 박찬주 대장 같은 분은 지금 뭐 이런저런 거 있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도 여러 번 저희가 또 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하여간 지금 많은 분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더 확실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연동형 비례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 공화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랄까요? 결국은 지역구는 TK 또, 전국적으로 비례표를 많이 받아서 비례 국회의원 몇 명 이게 전략일 거 싶은데 그러면 연동형 비례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뭐 연동형 비례가 저희 당에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예. 지금 연동형 비례를 획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사람들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고요. 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를 하겠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힘을 빼서 결국은 계속해서 진보, 좌파 여기가 계속 대한민국의 전국을 여의도를 지금 리드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선거법 제도라는 게 어찌되었든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게 선거법 제도인데 지금같이 이렇게 합의돼 있지 않은 선거법 제도가 졸속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면 그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적 저항도 받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였습니다. 1부 인터뷰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해보니즘 코너로 돌아옵니다. 예, 2부 해보니즘 코너는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가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그 멧돼지 사냥을 함께 다녀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2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와 YTN 플러스의 전격 콜라보 프로젝트 해보니즘 백문이 불여 일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YTN 플러스 김성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달입니까? 지난달 왔을 때. 네. 사후 체험. 임종 체험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봤던 주제인데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네요. 오늘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요새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멧돼지를 퇴치하는 그 수색 현장에 함께 동행해서 엽사분과 함께 의정부 일대를 수색하고 왔습니다. 예.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멧돼지가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멧돼지 지금 퇴치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길 따라갔다 왔다. 네, 맞습니다. 그거네요. 네. 예. 근데 듣기만 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산을 막 뛰어다니지 않았나 이런 싶은데. 아, 네. 이게 글기사로 좀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데요. 예.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일단 혹시 작가님 야간 산행 해보셨나요? 군대 있을 때요. 아, 군대 있을 때. 그 야간 산행하면은 뭐 앞이 하나도 보이지도 그렇죠. 않고 예. 너무 깜깜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서 예. 그 산행을 하는데 예. 뭐 등산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냥개랑 같이 가는데 예. 사냥개가 짖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도 이동을 해야 돼서 예. 그냥 그 산비탈을 가로질러서 가기 때문에 뭐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하면서 굉장히 좀 취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냥개가 또 힘이 좋으니까 막 달려나갈 수도 있겠네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사냥개한테 GPS를 부착해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GPS를 보면서 아, 그래요? 네, 사냥개 위치를 파악하는데 예. 그 사냥개 방향도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사냥개를 보고 따라가는 형식입니다. 가다가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네. 힘든 점이 많았겠다. 네. 예. 지금 옷들이 전부 다 세탁소에 세탁소가 있고 가 있습니다. 예. 그 체력도 좋아야겠네요. 그러면 이 멧돼지 사냥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좀 운동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저랑 함께했던 엽사분도 35년 경력이라고 하시는데 예. 굉장히 이렇게 풍채가 좀 좋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 기자에게 총은 없었을 테고. 아, 네, 저는 총은 그걸 허가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엽사분들이 총을 들고 가면 따라가는. 네. 예. 멧돼지하고 직접 마주쳤습니까? 이게 마주쳤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그날 3시간 동안에 경기도 의정부의 그 홍복산이라는 곳이랑 수락산 쪽을 이제 수색을 했는데요. 예. 3시간 동안 수색하면서 멧돼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색하는 와중에 예. 그 로드킬 당한 멧돼지를 수습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예. 그 도로변에 가서 그 죽은 멧돼지를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멧돼지를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당한 멧돼지 수습도 엽사들이 하나요? 아, 이게 그 엽사분들께서 네. 그 바이러스 검출할 수 있는 그런 시료 채취 도구를 가지고 계셔서 경찰 쪽에서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실제로 멧돼지 사냥은 못 보셨겠네요. 네, 실제로 멧돼지를 잡는 그 광경은 아쉽게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엽사들은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그분들은 오래됐기 때문에 경험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또 야간에 멧돼지하고 마주치면은 겁이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그 엽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이제 보통 사냥을 하시는데 낮에 하지 않는 이유는 낮에 이제 등산객들도 많고 그렇게 위험해서 밤에 하시는데. 아, 오인 사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엽사분들도 뭐 얼마나 잡았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정말 확률이 반반이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갔을 때 멧돼지가 뭐 도망가서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잡을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 멧돼지를 사살하게 되면 그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자가 소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주민분들이랑 같이 고기를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지금 현재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는 시료 채취를 하고 나서 매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매몰이군요. 예.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야생 멧돼지 사살이 어떤 관계냐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 9월 17일에 파주에서 시작됐죠. 근데 맨 처음에 환경부가 9월 18일까지만 하더라도 야생 멧돼지에서 사육돼지 바이러스로 전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그런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예. 근데 국방부에서도 멧돼지가 DMZ 철책을 넘어올 수 없다라면서 야생 멧돼지가 그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아니라고 했었죠. 근데 지난 3일에 처음으로 그 연천군의 DMZ 내에서 야생 멧돼지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됐고, 네, 11일에는 그 DMZ 철책 이남 지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이 되면서 그 야생 멧돼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환경부랑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국방부가 관계부처 협동으로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동 차단하고 포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우리 DMZ 와서 장소를 보고 나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 특히 멧돼지가 수영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땐 멧돼지로 전파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 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냥개가 없으면 멧돼지 수색이 불가능합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민통선 지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모리식이 아니라 유기이기 때문에 사냥개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현장에 방문했던 그런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냥개를 통해서 멧돼지를 잡고 있는데 그 옆사분 말로는 사냥개가 있어야 야간에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예. 저는 사실 옆사분이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것처럼 총을 멀리서 쏘는 줄 알았는데 예. 사냥개가 멧돼지를 다 잡아서 제압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쏴서 사살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냥개가 없으면 조금 아무래도 사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밤중에 사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멀리서 사격한다는 건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냥개는 몇 마리 정도가 동원됩니까?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딱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이었는데요. 3마리랑 같이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4마리랑 같이 움직이시는데 한 마리가 그 멧돼지 공격을 받고 좀 심하게 다쳐서 3마리랑 함께 했습니다. 그럼 멧돼지를 발견하면 그 개 3마리와 멧돼지 1마리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면 그 이후에 이제 엽사가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멧돼지 개체수는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지금 전국에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100헥타르당 5.2마리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30만 마리. 네. 그 등산객을 뭐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네. 더 문제는 이 작물을 많이 파헤치잖아요. 맞습니다. 멧돼지들이.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속상하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이 멧돼지를 수색하고 사냥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다. 엽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무래도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뭐 예상하시겠지만 셋째도 안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멧돼지 잡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게 총기를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35년 경력인데 실제로 오발 사고로 귀를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의 총에 맞아서. 예. 그래서 안전을 되게 무엇보다 강조하셨습니다. 예. 그 산에서 나무를 캐던 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또 멧돼지로 오인돼서 총상을 당한 적도 있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멧돼지 사냥하는 엽사분들 이분들이 이게 생업은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분들은 보통 쉽게 생각하셔서 자원봉사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제가 함께 했던 그 엽사분께서도 원래 이제 본업은 개인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럴 때마다 나가서 출동해서 엽사 활동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네. 뭐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분은 취미는 아닌 것 같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보상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지금 그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전에 취재를 했을 때 24일 이후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 달 24일 이후로. 예. 그래서 마리당 10만 원으로 측정이 됐고 새롭게. 그전에는 얼마였는데?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측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5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조금 커지면서 멧돼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예. 많아지면서 예. 10만 원으로 올렸고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그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는 뭐 10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만 있고 아직 예산 당국이랑 협의 중이다라고 하면서 포획해도 환경부 쪽에서는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 기자가 직접 가서 멧돼지 사냥 갔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네. 그 몇 사람이 가서 사냥개 동원해서 몇 시간을 수색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엽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 또 총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도 따로 있을 테고.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총포 허가를 물론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렵 자격증도 갖추신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고선 활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돼지열병에 감염돼서 죽은 야생 멧돼지 폐사체도 발견됐다고요? 네, 폐사체가 굉장히 많이 발견돼서 지금 그 수색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있는데 산림청이 어제부터 앞으로 3주 동안에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파주, 김포,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에서 그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동원해서 이 폐사체를
그 수색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네. 폐사체를 수거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두면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 야생 멧돼지의 침이나 분변 같은 그 분비물로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이게 야생 멧돼지가 어디까지 내려왔고 그 내려온 야생 멧돼지 중에 어떤 개체가 감염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전국에 멧돼지 수가 엄청난데 이거 엽사분들 동원해서 이렇게 멧돼지 몇 마리 잡는다고 돼지열병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의론도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그렇다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야생 멧돼지가 유력한 그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가용 가능한 총 인력을 동원해서 이걸 잡는 게 그나마 바이러스 확산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집돼지는 전파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만약에 또 발병되면 그 지역 전체를 또 묶어버리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양돈 농장은 죄송합니다. 양돈 농장은 지난 9일에 경기도 연천을 마지막으로 발병이 없어서 지금 이게 최대 잠복기가 19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돈 농장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선제적인 방역이 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환경부가 파주에서 고성까지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주가 걸려서 아직 설치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민관군의 합동 포획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포획팀이 앞서서 1, 2차 작전에서 잡은 게 262마리고 제가 취재를 했을 때 29일부터 오늘까지 3차 작전을 했는데 아까 문의한 결과 아직 그 집계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2,180개가 넘는 포획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9일이고 그 경기도 연천에서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던 게 9일이기 때문에 농장 간의 그 수평 전파는 좀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 멧돼지가 11월부터 또 번식기라서 장거리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안심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지금까지 살처분된 돼지는 몇 마리나 돼요? 30일 기준으로 한 32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32만 마리 전국적으로 그 살처분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32만 마리. 자, 32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니까 어쨌든 양돈 농가의 피해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뭐 재난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금 농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온 이유가 보상금의 그 주는 그 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지금 돼지 시가 100%로 지급하긴 하는데 그 시가를 잡는 그 기준일이 살처분을 시행한 일로 잡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돼지열병 확진 후에 계속해서 돼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돼지열병 그 확진을 받은 농장의 경우에는 곧바로 돼지를 살처분해서 그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다른 농장들은 한 10일 뭐 17일 정도 기다리다가 예방적 살처분을 해서 그 시세가 떨어진 상태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처음 확진된 날 그 17일에 돼지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5,800원 선이었는데 살처분이 완료된 4일에는 2,300원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한 대로면은 돼지열병 확진 받은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장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이게 원래는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돼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뭐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 양돈 농가가 힘들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부가 나름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적절한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번 기사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 중에 제일 많았던 게 그 작가님도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실제로 아까 제가 동행했던 그 옆사분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가 다쳤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수술비가 60-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한 마리 잡아도 뭐 10만 원 받을까 말까니까. 그렇네요. 네. 예. 그거에 대한 보상도 없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다른 댓글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까? 그 내용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보상금 관련된 게 사실 제일 많았고, 뭐, 좀, 기사와 상관없는 정치적인 댓글이 많아서, 그 기사 내용과 주된 상관 있는 내용은 보상금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은 경기도지사 뭐 했냐, 뭐 이런 거네요? 조금 더 상관없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YTN 정신 차려라 이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회사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어떤 거 합니까? 네. 다음 주는 저희 팀의 그 정윤주 기자가 지금, 제각각 그 치과 진료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치과들을 돌면서 이 진료비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비가 같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마다 혹은 치과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네, 흔히 얘기하는 그 과잉 진료하는 치과 같은 거를 가봐서 예. 현장 실태를 조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그 구독하시는 분들 아주 관심이 갈 만한 그런 주제네요.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김성현 YTN 플러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상암동이 좀 막히는 모양이네요. 예, 아마 지금 월드컵 경기장 근처까지는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근처에 지금 아무래도 차가 많이 막힌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네요. 그래요. 오겠죠, 뭐. 예.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현재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109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네, 한석 줄었다. 네. 예, 그런데 뭐 이번에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의원직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면은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그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까지 포함을 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10년 동안 박탈이 됩니다. 예. 따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10년이기 때문에 글쎄요 아마 다음 총선에도 출마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면 복권이 없는 한 출마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본인도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정치 인생이 끝났다. 그래서 뭐 30년 동안 이제 정치 인생을 계속했다라고 하니까 1990년에 그 처음으로 이제 그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정치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제 30년의 그 정치 인생을 모두 마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50대이기 때문에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언제든지 또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지역구가 강원도인데다가 강원도에서는 황영철 전 의원이 상당히 또 많은 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이 받았던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황영철 의원은 이제 자신의 보좌관들한테서 받은 월급을 환수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치자금에 썼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고요. 예.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돈으로 지역구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하나는 정치자금법,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추징금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됐는데 2억 3,909만 원,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정도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중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0대 국회에서 모두 13명이 지금 중간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9명이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고 합니다. 13명 중 9명. 13명 중 9명입니다. 가장 먼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사람이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지역구에 있었던 김종태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을 지역구에 있었던 배덕광 의원. 배덕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승리를 해가지고 지역구를 또 얻어왔죠. 그래서 좀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천안갑의 박찬우 의원, 그다음에 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 의원, 그다음에 이군현 의원, 이우현 의원, 이완영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돼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최경환 전 의원,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었죠. 이분은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로 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예. 13명 중에 9명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정치보복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거 정치보복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오늘 선고되어 있는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미 한 1년 전에 이미 선고가 되었어야 될 거를 많이 미뤄졌다고 봐야 되죠. 예. 그다음에 아직까지 1심 판결도 안 나고 있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볼 때 글쎄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 보복 수준이었으면 이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의원직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땀을 하나도 안 흘렸네요. 땀을 뻘뻘 흘리고 왔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흘리고 여유 있게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다 라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일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예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조신 성남 중원지역 위원장과 배종덕 여주 양평지역 위원장 등 그 당원 4명이 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제250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제250조 1항이라는 것은 그 허위 사실을 공표를 했을 때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을 직위를 상실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그 내용이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상고 사유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예. 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헌법소원 청구한 건데 박지훈 변호사가 볼 때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까? 행위는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광범위하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신분, 직업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를 거짓으로 허위로 공표했을 때는 처벌하는 게 당연한데 행위라는 거는 말부터 행동부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위헌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곡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걸 당선 무효를 하면서 상고까지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 일단은 법리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 사건에 맞춰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위헌 제청이 된다 그러면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대법원 판결은 나온다 이 말이네요.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오래된 판례 중에 하나가
비록 위헌성이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판례가 위헌성이 없도록 해석을 해왔던 그런 것이 축적이 돼 있었다면은 굳이 위헌은 제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때 이것이 위헌이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들이 합헌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 이런 뭐 자신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어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끝이 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예. 다만 뭐 대법원이 위헌 제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정지가 되거든요. 안 기다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아마 재판부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판결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1심에 비해서 2심이 좀 배치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직권 남용 부분에서 특히 강제 입원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유죄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판결문 자체도 조금 추측의 추측을 거쳐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특히 이게 일반 사건이보다는 도지사 선거 관련된 사건이고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만약 판단한다면 법리 오인으로 기각,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허위라고 할 때는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허위 발언이어야 하는데.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허위 발언이었다기보다가 대답을 하는 와중에서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든지 복수의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굳이 이것을 허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위헌성도 확실히 줄고 또 이 지사가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도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재판관이 추론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런 뜻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게 판결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행동을 넣은 거예요. 뭐 신분이나 직업은 뭐 속일 수도 없고 속였으면 바로 허위 사실이 되는 건데 행동은 어떤 취지의 말했는가 또 어떤 답변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관이 해석을 해가지고 이 행위는 허위다라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소원, 헌법재판 넣은 거하고 대법원 판결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지사 재판도 1심하고 2심하고 판결이 엇갈렸는데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면은 법관마다 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관이 봤을 때 이런 단어를 썼는 거 봤을 때는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거 허위사실 공표니까 넌 유죄다.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행위라는 걸 되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해석에 있어서 말했던 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제인 직권남용은 무죄. 내 허위사실은 인정. 되게 어색하죠, 사실. 되게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허위 사실은 맞는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있어야지 허위 사실이 되는 건데 그런 면을 보면은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판단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끼워 맞췄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뭐 대법원이 새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양형 이런 것만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다투기가 좀 어렵고요. 법리 오인까지 간다면 대법원에서 뭐 꼼꼼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헌법소원 낸 거에 보면은 형사소송법 383조 이게 상고 이유 부분까지 함께 헌법소원을 낸 건데 여기 뭐 헌법소원의 취지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뿐만이 아니라 그 피선거권을 박탈한 당한다든지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런 것도 상고 사유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 헌법소원 위헌 제청을 한 게 사실은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 더 갈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 좀 해주든지 이 부분을 판단 너희들이 못할 것 죄송합니다. 판단 못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에 헌법소원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해달라.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주든지. 그렇게 일맥상통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아까 양형은 판단 안 하니까 유무죄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무죄 판단하려면 양형으로 가면 안 되고요. 법리 오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법리는 뭐냐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심도 아니거든요. 대법원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 오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고사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다른 얘기 봅시다. 반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던 KT 채용비 사건 관련해서 어제 1심 재판부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모두 12명의 그 부당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에게 징역 1년, 서유열 사장 또 김상효 전무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결국 실형 받은 거고요. 네. 김기택 상무에게 벌금 700만 원. 법원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죄가 인정된다 이게 판단한 거잖아요. 유죄다. 그렇지만 회장이 제일 문제가 되고 떠넘기기를 했다. 그래서 그 직책에 맞게 딱 선고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은 실형. 그리고 상무급은 이제 집행유예. 전무급은 상무는 벌금. 검찰이 기소를 할 때 이석채 전 회장이 그렇게 부정으로 입학시켜주면서 뭔가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게 뇌물 아니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아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 안 해주는 거. 예. 그거를 김 의원이 대가로 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김성태 의원이 그걸 대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딸을 이제 부당하게 채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김성태 의원도 아마 재판이 시작될 텐데 됐죠. 예. 네. 이석채 회장 판결이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 재판도 불리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게? 그거는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예. 뭐 재판부는 다를 수 있지만. 대가 관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고 이석채 전 회장이 이 부분으로 대가 관계 인정받아서 실형을 받은 이상 김성태 의원도 유죄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간혹 가다가 제공한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말 간혹 가다가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공한 사람은 뇌물의 의사였는데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드물입니다만. 이 건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김성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에 속할 가능성들이 좀 낮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이게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니고 국정감사장이 안 부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뇌물, 이런 게 뇌물이 되느냐? 그쵸. 이게 문제이긴 하거든요. 재물성의 부분인데 사실은 뇌물 관련해서 그 재물, 대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뭐 많은 게 지금 포함이 되고 있어요. 특히 뭐 성행위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KT 회장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가냐 안 가냐 이 부분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의 개념에서 뭘 받느냐 부분도 좀 확장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 이득이어야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의 총수 같은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불려가서 야단 맞는 장면 같은 경우는 경영에서 중대한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어떤 이득이다라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예. 뇌물 사건이 중요한 건 대가성인데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뇌물도 인정된다. 두 분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인정됩니다. 인정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는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타다 문제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타다. 택시업계와 줄곧 마찰을 빚어왔었죠. 택시업계는 타다를 유사 불법 택시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고요. 국회에서는 일명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
검찰이 이재용 소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절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으로 간 타다 논쟁,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오늘 4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올해 초 직접 택시를 몰고 택시업계 문제점을 파악한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 타다 문제를 설명해 줄 분 중앙대 경영학부 유정현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전 최고는 택시업계 입장이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타다 입장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토론할 때. 입장이라기보다도 그쪽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저랑 위 교수님이랑 토론을 몇 번 해봐가지고요. 예. 수렴하는 지점은 결국 비슷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규제 혁신, 규제 합파 이런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우리 방송에서는 처음이니까. 자, 일단 이준석 최고 택시 올해 초 운전대 직접 잡았는데 택시 면허를 따고 지금 타다가 법정으로 가고 나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타다가 훨씬 좋다 택시보다. 뭐 쾌적한 면, 또 기사도 친절하고, 뭐 심지어는 나한테 말도 안 시킨다 기사분들이. 냄새도 덜 난다.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택시업계에 꾸준하게 제기됐던 문제점, 그게 안 고쳐지니까는 타다 같은 걸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근데 택시업계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안 고쳐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타다에서는 왜 냄새가 안 나고 택시에서 냄새가 날까요? 타다는 새 차잖아요. 아닙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택시는 5년에서 7년까지 택시를 사용해가지고 보통 영업을 하고 타다는 이제 1년 전 서비스쯤 되니까 새 차니까 그런 것이고, 그럼 뭐 그 외에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타다도 이제 5년 지나면은 아마 똑같은 냄새 날 겁니다. 그럼 냄새를 따라서 승차 거부 불친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승차 거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승차 거부가 타다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이유가 강제 배차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차 거부라고 많은 분들이 파악하시는 부분 중에서도 실제 승차 거부가 아닌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가 본인이 예를 들어 차고지로 귀환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나 아니면은 뭐 운수 영역 밖으로 가달라고 하는 거, 사업권 영역 밖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택시를 운전하기 전과 운전한 이후에 느끼는 점이 많이 달랐던 것이,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택시가 빈 차등으로 켜고 달려오다가 손님을 보고 예약 등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보면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원래 예약과 그리고 승차 그 택시 영업 등이 그 앱이랑 그 등 자체가 연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조작 미숙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해에 의한 부분도 충분히 발생하고요. 그래서 지금 택시업계에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플랫폼 택시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시업계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뭐 사실 승차 거부에 대한 부분 저도 경험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뭐 장거리 태우려고 단거리를 안 띄운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택시 해보시면은 장거리나 단거리나 소득에 큰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장거리 갔다가 뭐 일산에서 한 2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택시기사분들이 뭐 아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교수님, 이 타다 같은 경우에 뭐 신성장 산업이다, 공유 경제다 이런 얘기, 이런 뭐 공유경제의 모델이다 이런 말 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그러니까 공유경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경제 변형인데 한국형 변형인 거죠. 한국에서 이제 공유경제에 관련된, 특히 공유 차량 관련된 것들을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버가 금지됐고요. 카풀도 거의 실질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이런 상태에서 타다가 현실적인 법을 존중하면서 그럼 공유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타다 같은 모델이 나왔죠. 근데 타다가 저는 과도적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유경제 전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공유경제 측면이 있다. 공유경제 측면이 있는 거죠. 신성장 산업이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근데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도대체 뭘 공유한다는 거냐? 반대로 그럼 우리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 타다가 타다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전에 그 다른 서비스 뭐 우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택시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저도 학생들 대상으로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학생들 대부분이 지적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똑같습니다. 승차권뿐만 아니고 말을 걸고, 예를 들면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택시의 어떤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뭐 하루 이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택시가 뭐 시작된 이후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택시를 타면서 무수히 느꼈어요. 그런 보편적인 어떤 고통들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쌓여인 게 폭발했던 게 최근에 어떤 타다 사태에서 국민들의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택시업계는 원치 않는다는 거. 그럼 뭐냐면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이나 어떤 집단적 이기주의로 이기심의 발로로 보이는 거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선 타다와 택시의 서비스 간의 우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새로 나온 서비스가 새 차 쓰는 정도까지는 뭐 인지하지만은 예를 들어 아까 이동영 씨가 언급했던 것 중에 기사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동의하기도 어려운 것이 지금 타다는 운행 대수가 1000대 남짓 1500대와 1000대 사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 택시는 전국적으로 20만 대 가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은 당장 올해 7월만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큰 이슈가 됐냐면은 타다 드라이버 하시는 분이 그 뒤에 탑승하신 만취한 여승객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을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성희롱 메시지를 던지고 이런 것들이 적발되어가지고 큰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우위를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택시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 면허도 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택시기사들과 반대로 지금 전원 계약직과 프리랜서들로 이루어졌던 그 타다 간의 서비스 경쟁이라는 것이 저는 왜 필연적으로 뭐 드라이버 자질의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 초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상품 효과 정도로 보면 될 것이지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전혀 우위에 설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은 어떤 구조적인 우위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위의 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위 예를 들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의 어떤 우리가 이제 자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서비스의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타다의 드라이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매뉴얼화된 그 룰을 지킨다는 겁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들은 그런 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지킨다는 겁니다. 심지어 승객들이 요구를 해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불과 어젠데요. 제가 택시 안에서 저는 택시를 타면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가지고 하는데 음악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굉장히 이제 기분 상하지 않게 기사님 그 음악을 좀 꺼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음악을 약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타다에 대해서 느끼는 특히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느끼는 호감을 파악을 이미 했다는 거죠. 그걸 왜 택시 기사분들이 그걸 수용을 못할까? 그걸 만약에 수용하면 판을 단판에 엎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사진 찍힌 여성 승객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부분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 전체적으로. 업계 전반이 다 그렇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1632님께서 영업용 번호를 달고 타다 사업을 하면 됩니다. 타다 기사들도 택시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 잠깐 얘기한 게 있는데 택시 기사들은 택시 면허를 딴다거나 혹은 개인 택시를 받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꽤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타다 같은 게 들어오면서 개인 택시 면허값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리고 타다가 너무 쉽게 그것도 불법인 아닐지라도 편법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법 편법을 이야기해 그러면 이런 한번 예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1990년대 중반에 이메일이 들어올 때 그게 우편법 위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메일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 전부 우편법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일단 퀵 서비스 요즘은 우리가 다 민간이 사용을 하잖아요. 누구나 사용을 합니다. 그게 2010년까지 그거 역시 우편법으로 불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그 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탄생을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는 우편법을 고수하지 않나요? 왜 우편법을 지키지 않나요? 저는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택시라는 산업이라는 게 지금 새로운 어떤 4차 특히 4차 산업혁명 특히 공유경제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에 의해서 택시 산업이라는 구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의 과거에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 자기 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죠. 일일 가구에 벌써 한 대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세상이 과거의 택시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즉 독점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사업을 했던 거하고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진입이 쉬워졌고 누구나 택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과거의 택시가 독점적 사업자일 때 가졌던 어떤 자격이나 권리 자체도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 예를 들어 아까 이메일이나 이런 것과 우편을 비교하신 거는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기술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이메일은 우편에 비해 가지고. 그럼에 비해서 지금 타다라는 서비스라든지 승차 공유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택시에 비해서 기술적 우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강제 배차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지금 충분히 택시의 테두리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고 택시의 운수 사업권이라는 것은 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그분들이 택시 사업을 영위할 때 이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제안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 놓은 다음에 지금 와서 타다라는 새로운 브랜드명이 나왔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아무 제한 없이 모든 걸 열어줘야 되느냐. 그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청취자분들도 좀 있으면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다른 회사에서 이제 택시에 아까 노란 번호판을 달고 그 정확하게 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해가지고 플랫폼 택시로 라이언 택시, 카카오 택시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타다가 제공한다고 하는 대형 택시 서비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라는 서비스와 강제 배차, 드라이버 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이 사람들은 택시 업체를 매입하는 투자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의 테두리에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타다 같은 경우에는 노란 번호판, 즉 운수사업권을 따지 않고 그냥 택시 면허가 없이도 이런 택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론이 세게 붙었는데 저희 방송이 라디오다 보니까 기사님 상당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모두 샵 0945로 지원 사격을 해주십시오. 지금 샵 0945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운행 중에 섰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일반 택시에 타고 있는 승객분들이 샵 몇 번이라고요? 0945입니다. 예, 승객 여러분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 샵 0945로 지원 사격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논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토론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게 과연 잘했나 잘못했냐 그 부분은 다음에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습니까? 지금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공유 숙박형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 그러니까 모텔이나 호텔이나 여관이나 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불편을 호소하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시거든요. 그 택시랑 비슷하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막 운영하는 것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택시랑 좀 다르다 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 택시 기사분들도 고령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타다라는 업체가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택시 기사들의 어쨌든 면허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택시 대당 법인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한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한 대당. 그게 운수사업권을 따기 위한 비용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0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자체가 사업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반대로 타다의 교훈으로 다른 모빌리티 업체를 하는 곳들 아까 제가 K 업체 하나 언급했었는데 그런 업체들은 그런 비용들 투자해가면서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라 보고 앞으로 다양한 택시 모델이 경쟁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고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예약 등이라고 켜져 있는 것과 앱이 연동 안 되는 거 이거 참 산업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를. 그런 상황 속에서 플랫폼 택시나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대안이 될 수 있길 좀 기대하면서 타다 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 바꿔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택시에 있어서 자꾸 이제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택시에 대해서 항상 형용사나 수식어로 붙었던 게 뭐라고 그러나요? 교통법규 무시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붙어 다녔거든요. 근데 최근에 타다 또는 카카오 이슈가 모빌리티 이슈가 나오니까 갑자기 준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묻고 싶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택시는 예외적으로 특수한 업종인가 하는 이슈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택시 기사분들이 25만이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700만입니다.
700만인데 무수히 지금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도산을 해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정부가 그들을 보상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택시 산업이라는 게 과연 얼마만큼 특수한 산업이길래 그리고 25만이 다른 산업과 정말로 다른 처우를 대우를 받아야 되는 예.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특수한 산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진입하면서 택시 산업 자체가 변신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들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카카오 죄송합니다. 카카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나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딱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정부나 국회가 강제로 그것을 끌어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고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정부나 국회의 압력에 의해서 면허권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가 지극히 새로운 산업, 특히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새로운 우리가 신서비스나 산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마이너스, 즉 부정적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론 짧게. 제가요 택시 운전하면서 짧게 일화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택시 1,400명 태웠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끔씩 제 신분을 노출시킬 때가 있고 신분 노출 안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심심하니까 그래 봤겠죠. 제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서 봤던 분들은 저에 대해서 승객으로서의 태도도 참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택시기사의 자질 문제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승객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승객도 또 하나의 주체입니다. 애초에 택시기사에 대한 대우나 처우 그분들에 대한 관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가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 2405님, 21세기 산업경제의 소비자에 대한 관점이 누락된 게 현재 토론 아젠다에 아쉽네요. 이런 걸 주셨는데, 방금 이전 최고가 승객 주체 이런 얘기 됐으니까, 그 결국 소비자가 원하면 가는 것 아니냐. 국가가 나서지 말고, 뭐 그런 주장도 있단 말이죠. 일단, 타다가 만일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면 도태될 것이다, 시장에서. 근데 지금 소비자가 원하니까 그냥 돌아. 뭐 이런 주장. 저는 지금 이제 타다와 아주 동일한 서비스 모델을 갖고 있는 하지만은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용 택시 변호판으로 운영하는 아까 말했던 K모사의 택시나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떤 판단을 받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K모 택시와 카카오 택시와 결국에는 그 타다의 차이점은요. 차종도 똑같고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노란 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했고 하나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러면서 비용 지불하는 거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것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번호판인지 흰 번호판인지 크게 가리지 않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그 노란 번호판과 흰 번호판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따져가지고 한쪽은 사업에서 퇴출시킬 거라서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타다가 어쨌든 재판에 기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스타트업계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타다가 그 4차 산업의 그런 IT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아까 이수석 전 최고 말대로 택시랑 별다를 게 없는데 이것만이 뭐 스타트업을 표방한다. 경제산업을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니냐 이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타다에 대한 이슈는 타다 자체가 전형적인 하나의 공유차라든지 이런 모델이 되는가를 떠나서 타다가 기존에 법 해석을 해서 그리고 합법이라고 예를 들면 국토부 회신을 받고 또는 뭐 자문 변호사 회신을 받고 사업을 했고 1년이나 사업을 했고 130만 명 이용을 했고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많은 새로운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많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그나마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도 심지어 정부의 해석하에서 유권 해석하에서 사업을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구나, 즉 범죄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마인드라든지 사업 마인드에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국토부도 불법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런 거죠. 예.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그러면 혁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요금제나 이런 부분은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다가 하는 것 중에서 택시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 요금제라고 하죠. 택시는 시간과 거리만으로 요금을 계산해야
되고 시외나 아니면 심해 할증 정도만 있는데 타다는 본인들이 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어떨 땐 2배 가까운 요금을 물리고 어떨 땐 요금을 깎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유동성은 오히려 정부가 택시에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수요 공급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인데 타다는 애초에 합법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택시도 똑같이 열어주는 것이 좀 방법이다. 그래서 규제 타파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택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 방금 이전 최고 한 말 파라나공룡님도 하신 것 같은데요. 택시가 특수성을 띈 건 공공성이라고 해서 요금도 정부가 억제하고 그렇죠. 면허도 총량으로 각종 규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죠? 그렇죠. 예. 타다만 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너무 많은 그런 댓글을 지금 달아주셔가지고 택시의 불친절함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타다 찬성. 전 항상 택시기사님 배려한다고 생각해왔어요. 이런 글도 있고요. 젊은 택시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 한 명 태우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글도 많이 실제로 법인 택시 중에 30%에서 40% 정도가 면허가 있음에도 운행을 못 합니다. 운전기사를 못 구해서.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데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예. 왜 20분만 세팅해놓고 이걸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저 교수님이랑 1시간씩 해요,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길게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